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요 키워드로 웰다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의 주요 정책 동향을 통해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죽음의 장소 그리고 생애 말기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죽음의 여정을 유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평균 수명을 82세로 하고 건강 수명을 73세로 보면 약 10년 정도는 몸이 불편하신 상황에서 지내는 시간인데요. 생애 말기를 정의할 때 사망에서 약 1년 또는 2년 전부터 임종 하루 전까지를 봅니다. 생애 말기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때 당시에 거주지는 주로 우리는 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그리고 호스피스, 집 이런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종시 장소는 집, 병원, 1일 이하 입원 후에 사망하시거나 2일 이상 입원 후에 사망하시거나 요양시설과 호스피스, 기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여정이라는 관점에서는 크게 6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애 말기에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전 1년, 2년 전에 병원에서 2일 이상 입원한 경험이 있고 사망도 병원에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 집에서 사망을 했지만 이들 중에 40%는 생애 말기에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도 있는 집단. 세 번째는 사망하신 장소는 병원이지만 임종 직전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1일 이하인 집단, 또 요양시설에서 사망하신 경우, 생애 말기 호스피스에 입소해 있다가 호스피스에서 사망하신 경우, 그리고 사고사 등 기타 이런 순서로 빈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안병원에서는요, 돌아가시기 전에 대표적인 증상을 예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수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현상을 좀 많이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숨을 가쁘게 깊이 몰아쉬시거나 숨을 불규칙하게 쉬거나 체온이 점차 떨어지며 손발이 차가워지시거나 식은땀을 흘리며 점차 피부색이 퍼렇게 변하시거나 의식이 점차 흐려져 혼수 상태에 빠지시거나 음식에 대해 관심을 잃고 묽은 음식조차 삼키기 어려워지시는 등의 대표적인 그런 공통적인 삶에서의 마지막 단계의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는 어떠한 의사 선생님의 판단도 중요한데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만약에 연명 의료 계획서나 의향서 또는 환자 가족의 진술 등을 통해서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웰다잉 즉 죽음, 좋은 죽음이라는 것을 좁혀서 얘기하면 이렇게 사망, 임종과 관련된 그런 것으로 국한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법령들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연명의료결정법 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그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이런 곳에서 웰다잉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웰다잉을 나무위키에서 보면요. 잘 사는 것, 웰빙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역발상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흐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국가의 죽음의 질이라는 지수, 인덱스가 있는데요. 바로 대중적인 죽음 교육을 통해서 모두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웰다잉의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한 가지 앞에서 말한 사망 직전의 임종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이나 신체적인 측면, 대인 관계적인 측면, 심리 발달적인 측면, 초월적, 즉 영성, 종교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그 개념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한 자료인데 그 웰다잉을 크게 죽음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반 속이라는 아래 노란색 바탕에서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 사후 대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거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의료적인 관점에서 법에서 나타나 있는 사전 연명 치료 의향서라든지
또 상속이라든지 장기 기증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여기에 주요한 사람으로는 환자인 당사자 그리고 환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가족과 같은 중요한 타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가 관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도 중요한데 사망 신고나 장례, 고인의 서류 정리, 유족 상담 및 처리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사망자 구성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신 만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준비 기간도 늘고 있는데요. 제가 아시는 지인들도 한 7학년 5반 정도 되시고 그때가 이제 건강 수명이 많이 쇠퇴돼서 노년기 케어가 이제 돌봄이 필요해지는 즉 몸의 이상 징후가 급격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되신 분들은 이제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게 되고 특히 요새 의식이 더 앞서가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는 여러 가지 뭐 민간이나 공공에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을 참여하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 고음 준비 기간이 늘어나는 동안에 이 웰다잉을 바라보는 원칙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삶의 한 단계다. 죽음도 누구나 공평하게 오는 삶의 한 단계로 이해하는 과정적인 접근 그리고 죽음에는 신체적인 죽음 아까 보신 뭐 연명치료라는 이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사회 관계적인 것 이런 것들 유산이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다양한 다차원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측면이 필요하고 또 죽음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중요한 타자와 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총체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특히 지금처럼 1인 독고 그리고 독고사가 심각해지는 이런 시기에 웰다잉 취약자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화된 아주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정책의 원칙 이런 것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웰다잉을 생애 단계별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애 주기를 보면 태어나서 아동기와 청장년기를 거쳐 중년기, 노년기 사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저는 이런 활동으로 리서치 컨설팅 교육 같은 걸 하는데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최근에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젊은 20대 청년들은 같이 살아온 할아버지, 조부모님들에 대한 그분들의 웰다잉을 고민하고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을 느꼈고 또 이제 조부모님의 경우에는 청자년의 일자리, 미래를 걱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즉, 이 세대가 같이 그래서 같이 요새 20대나 60대, 뭐 70대 이렇게 좀 약간 비슷한 공감대를 갖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현실적으로 조부모께서 돌보신 것도 있고 미국의 뭐 그랜드 페런스 이코노미라고 할 정도로 손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전달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또 생애의 관점에서는 연결되는 것을 더 느끼고 있는 거고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고령화되시면서 이것을 더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이 우리가 기존에 아는 것처럼 임종 직전 특히 뭐 일주일 내 아니면 1년 내 이렇게 단계적인 관점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관점에서도 뭐 볼 필요가 있고 각각 준비할 게 있다라는 그 관점을 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노년기에서 이루어지는데 노년기 안에도 생애 말기, 임종 1년, 2년 전, 그리고 임종기, 임종 약 2주 전, 그리고 바로 직전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케어라는 관점에서는 생애 말기의 케어 범위에는 돌봄의 정도에 따라서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가 필요한 시기, 또 마지막에는 이제 터미널 케어라고 중환자실에 계시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한 경우로 우리가 세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웰다잉에 대한 사회 정책의 목표의 중요도를 묻는 설문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눈에 띈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는 심리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 고통스러운 통증을 완화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도로 얘기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나아가서 주요 정책 영역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생애 말기의 서비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질도 높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것과 함께 죽음에 대한 웰다잉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응답들이 나타난 것이 눈에 띕니다. 세부 정책에 그러니까 세부의 정책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주목되는데 시설 내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언론 속에서 듣고 하는 일부 시설에서의 그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민감한 것 같은데요. 시설 내에서 어떻게 존엄한 임종을 유지할 것인가. 제가 아시는 지인도 국가 사업을 받아서 그 양로 사업을 하시는데 손수 이사장님이시지만 손수 모든 고인들을 다 염을 하시고 모시고 이럽니다. 그런 사회복지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에서 대부분 그렇게 존엄성을 가지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비난이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시설 내에서 그러면 사람의 인격체가 어떻게 존엄한 임종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 이게 세부 정책 제일 우선순위로 가장 높은 게좀 아쉽지만 그런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치료 서비스가 조금 더 통증을 줄여주거나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 관점에서 지역사회 중심에서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 개발하고 적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잘 인식으로는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비중이 높지만 실제로 그걸 신청한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은 아마 접근성에 관련된 건데 왜냐하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록기관 그리고 이 기관들의 활발한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고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정책 측면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 노인 실태 조사에서는 노인 연명 치료에 대해서 반대 또는 매우 반대 비율이 92%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나는 뭐 사전에 이런 의향서를 하겠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를 구체화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는 등록 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의향서를 작성하고 보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명 의료 중단 등의 결정에 관해서는 환자 그리고 의사 확인 그런 방법에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 한 분 또는 경우에 따라서 두 분의 확인으로 이런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요. 2019년 기준으로 입원해서 하는 것은 87개 기관에 1,400병상, 그리고 요양병원은 13개에 171병상, 가정형이 38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 수는 161개인데 약 3,000명 정도가 상담 및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인식과 실제로 이것의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가정형 호스피스입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은 병원에 있는 분들을 집으로 살던 곳으로 모시고 와서 그곳의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재반 지역사회 돌봄을 가시화하는 건데 죽음의 단계까지 연기하는 걸 바로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완화의료 전문팀이 거주 장소, 즉 집이 되겠죠. 거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미 영국과 대만에서는 시행 중인데 나라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용 호스피스 서비스는요. 환자를 평가하고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신체적 돌봄, 심리적 돌봄, 영적인 돌봄도 들어가고요. 사회적 돌봄, 임종 돌봄, 24시간 주 7일 상담 전화, 검사 관련 업무, 장비 대여, 환자 및 돌봄 제공자 교육, 연계 및 의뢰, 차별 돌봄 등을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이나 어떠한 뭐 간호사 선생님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인식들 그리고 실제로 이 기관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띨 수 있느냐 등 제반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도 집에서 만약에 복잡하고 가족과 살동무가 떨어진 곳이 아니라 편안한 곳에서 호스피스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면이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관심 있게 볼 것은 만약에 건강하신 분이라면 장기 기증자 가족 예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으로는 기증자 가족 지지 상담, 장제 지원 서비스, 동행 지원 서비스, 근족 화환 제공, 아름다운 동행 책자 제공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사망 관련 정보도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사망의 또 사후 대처에 대해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라는 게 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또 국립암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보건복지부 장사정보 시스템 등에서 제공되는데, 최근에는 워낙에 이 빅데이터 분석이 잘 돼 있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관련된 걸 키면은, 키워드를 치면 대부분 찾기 쉬운 생활법률 정보라든지 보건복지부 관련된 기관으로 연계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관련 지원도 정보가 있는데요. 주로 재산 조회, 통합 처리 및 이용 방법도 정부 24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실생활 꿀팁을 드리면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19 그 백신 예약을 하면서 뭐 매번 하지만 착각하지만 느끼는 건데,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그 한국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MS 워드보다는 HWP를 써야 이렇게 호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시스템에서도 구글의 뭐 크롬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전의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그 네이버에서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속할 때 장애가 좀 적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현실이기 때문에 시니어 입장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웹사이트 접속이나 이럴 때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웰다잉 관련된 교육도 많이 있는데요. 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내 이야기, 그러니까 그 당사자죠. 그리고 소중한 그분의 사람들, 또 그분의 아름다운 내 삶을 회고하는 것, 죽음을 이해하는 것, 존엄한 죽음, 존엄 유지를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그 인생 자서전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구청하고 협력 사업도 하고, 또 효돌이라는 곳에서 하는 사업에 일부 참여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 느낀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기록하겠다는 니즈는 강하구나. 그러나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비용 구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할 거리가 있겠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 바뀐 것은요. 아무래도 어떠한 자서전 그 문자도 중요하지만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특히 요새는 이제 메타버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후손을 위해서 이러한 기록을 남기는 방식의 새로운 것, 이런 것들도 어떤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또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 손자녀나 가족들은 그 대신 봄으로써 기억을 회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최근 TV에서도 그런 게 나왔죠. 가상현실로 그 어머니를 만나는 뭐 딸, 이런 모습을 구현해냈는데,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모두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존엄한 죽음에서는요. 그 임종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든지 연명의료,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이 소개되고 있고요. 존엄 유지를 위한 준비에서는 유서 쓰는 법,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의미 안내, 그리고 작성, 이런 걸 다룹니다. 죽음 교육의 세부 내용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철학, 종교, 사회, 문화적인 접근으로 보는 것, 또 새로운 장래 문화, 연명의료 결정법,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법,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유언과 상속 등 유산교육, 기증 및 기부, 죽음 준비, 임종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영정사진 촬영 및 임종체험, 유언장과 임종노트 작성, 사별과 상시 슬픔 치유, 용서와 화해 등 심리상담,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각각의 키워드는 앞으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있어서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키워드로 보여집니다. 정책 관점에서 보면요. 사회 기반 마련으로 서비스 인프라, 그리고 인력 양성, 체계적인 정보 제공, 대국민 인식 개선, 이런 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 뭐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대국민 인식 개선도 굉장히 시급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의 그 갭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웰다잉 준비 체계를 구축하고 연속적인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요양시설에서 불안이 있는데 웰다잉을 실천하고, 또 가정에서 어떻게 웰다잉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지, 또 남은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유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1인 가구가 급증하는데 고독사를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일본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이렇게 장래 마지막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 그런 분들의 스토리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점차 관심을 가지고 접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라는 일부 지자체 중에 가장 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서울연구원의 이슈 페이퍼를 보면 제목을 웰다잉을 위한 종합적 추진 기반을 만들고 정책 수립 때 생애 주기별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서는 체계적 종합적 추진 가능한 협의체가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이라는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그냥 노인들 특히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만 너무 국한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의료진도 실은 굉장히 뭐 병원에서도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안 되는데 이렇게 그 웰다잉 쪽이 하는 것도 굉장히 의료진에서도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영역의 정치적 관심의 부족 이런 것들을 현행 그 추진 현황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웰다잉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서비스 확장을 통한 웰다잉 구현, 그리고 웰다잉 구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22개의 세부 정책 과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생애 주기별로 보면은 청장년기, 중년기, 건강한 노년기, 생애 말기, 임종 후 이렇게 나눠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요. 웰다잉의 주요 사업으로는 호스피스 등 서비스, 그리고 연명 의료, 장기 기증, 유언, 자서전, 상속 및 기부, 장례, 유족 지원, 교육, 문화 확산을 꼽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힌 활동을 보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사전 장기 기증, 이식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유언장 그리고 엔딩 노트를 작성하거나 자서전을 작성해 보는 것, 유산의 기부 그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 사전 장례 의향서, 장례에 대한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 가족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종합 지원, 죽음 준비 교육,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등 세부적인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상속과 관련된 신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웰다잉을 태어나서 돌아가시고 남은 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연결한다면 결국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적 자산이 이것이 어떻게 남겨질까 하는 문제죠. 일본의 경우에는 이 빈집 문제가 심각한데요. 갑자기 그 돌아가셔서 소개를 받았는데 가까운 친척들이 없다 보니 갑자기 집을 받겠습니까? 라는 그런 리퀘스트를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흔한 상황이 되는데 우리도 지금 가족 구성원을 보면 자녀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또 독거사, 무용고사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일본의 경우에 그 치매 신탁, 즉 치매 환자인 경우가 신탁 상품으로 맡기는 그런 금액을 추정해 보니까 약 GDP 20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전에 제가 본 건 30% 정도였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특히 치매 인구가 그 우리나라도 거의 10분의 1 정도 되니까요. 그렇다면 혼자 1인 가구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진 자산들, 특히 이제 부동산 자산이 되겠죠. 한 70%씩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들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됐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꼭 사람일 필요는 없고요.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그 반려동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반려동물 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로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그럼 그 중간에 중개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게 서비스를 하는 건지,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생을 마감하시는 분이 생의 의미를 이 자산이나 재산을 어떻게 사회에 기부할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이런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론을 보면 이것들이 정리되지 않아서 분쟁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좌담회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면 시니어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부유한 시니어의 경우에도 비교적 자산 관리에 능한 시니어인 경우에도 한 80대 정도 돼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조금 더 빨리 이걸 준비하였더라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많이 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삶을 굉장히 급하게 왔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웰다잉을 준비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자신의 그 임종의 그 치료에 대한 것, 호스피스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관계적인 것까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책 과제별로 그러면 주요 주체인 정부나 시민사회, 민간사회에서도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와 같은 시민사회, 시민들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요. 가장 시급한 것으로 뽑은 게 상속 관련 유언,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자서전 작성 활성화, 장례식의 다양성, 유족 애도 상담 서비스, 상처받은 유족을 어떻게 애도할 것인지 또 상담하는 것, 그리고 직원 심리 치유 서비스, 고독사 위험 집단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심, 고독사한 구성원에 대한 존엄한 사후 절차 마련, 지역 형평적인 서비스 기관 확보.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요 수도권에 뭐 거의 50%가 밀집돼 있고 전체를 지도로 보면은 사람이 몰려 살 수 있는 평야지대가 몇 군데 모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산악 지역이나 어쩌나 이런 곳에는 상대적으로 그 센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고요. 활동하는 기지를 보면 그 중점으로 거의 1시간 정도씩 그 차를 몰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 형평적인 그 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관련 인력의 웰다잉의 감수성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거고 휴먼 서비스는 감수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제고할지, 일반 성인 대상 교육 및 인식 개선 사업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래에 있는 것은 모 기관과 같이 이제 고민하는 건데요. 웰다잉에 대해서 크게 이제 생애 주기, 그다음에 대상자,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별로 키워드를 어떻게 해서 차별적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 생각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웰다잉 생애 주기별 대상자 확대, 즉 임종과 그 죽음 직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웰다잉은 삶의 과정 속의 하나고 특히 이전부터 시작되고 돌아가신 이후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대상자를 보고 그들의 니즈를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책 과제에서 역할이 중요한데 공공이 주로 하죠. 그럼 모든 것을 공공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와 같은 시민 단체들이 필요한데 그럼 그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돌아가시는 것도 아까 보시면 그 병원이라는 장소 또 집이라는 장소 이렇게 사람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케어에 있어서는 그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그 지역에 맞춰서 제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즉 지역사회 특성에 굉장한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의 삶, 특히 케어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웰다잉도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그 단계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 모델을 발굴할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에서 사망하신 분의 경우와 정말 독고사로 외롭게 혼자서 계신 분의 경우는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 관점에서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SLB 교재를 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웰다잉과 관련해서는 그 소비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들이 있어서 그것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실제로 어떻게 응답을 했고 그 속에서 어떤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또 라이프 비즈니스에 관련된 기회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